세 번째 시간으로 기록 창업 아이템의 이해라는 부분을 같이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저희가 뭐 했죠? 어떤 귀농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 사업가의 어떤 그 역량, 태도,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한 자기의 강점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행동 유형 분석으로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자기가 창업하려면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봐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황이 장기적으로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황이라는 게 옛날의 불황이랑 다른 거죠. 소비가 위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세 가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죠. 안전, 웰빙, 가치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배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비를 점점 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세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창업의 아이템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농산물이나 어떤 가공을 했던 또 육차 농업에 체험을 했던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꼭 써야 될 부분 아니면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소가족, 이제 거의 요새 뭐 혼밥, 혼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적게 먹고 이제 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요새 극장도 혼자 간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농산물을 선택하거나 어떤 생산을 하거나 가공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새는 이제 가성비가 높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제 신뢰도를 과연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가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농장 컨설팅 할 때 이 농산물에 뭐 스티커가 됐던 명함이 됐던 무슨 그 박스에도 꼭 가족 사진을 넣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이 이 가족한테 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한다라는 걸 얘기해 줬을 때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농산물을 생각할 때 굉장히 구매력이 있는 또 아니면 중산층 이상의 어떤 소수의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맞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한테 어떻게 또 표현하고 가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식품의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외식에 요새는 가면 아파트 앞에 식당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뭘 하나 먹더라도 건강을 중시하죠. 왜냐하면 옛날보다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그리고 맛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편화와 편리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24시간 편의점 가면 옛날과 다르게 뭐 귤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포장해 놨습니다. 그거 여러 가지 많은 것보다 하나를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문화로 접근해서는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식품의 어떤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아까 쭉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편리성을 추구하고 건강을 중시하고 또 어떤 성적인 부분도 초월하고 생활 패턴이 복잡해서 사람들이 편리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 하다 보니까 여행이나 이런 걸 많이 가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것도 중시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C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글로벌 식품 기업들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여기 보시면 잘 살펴보시면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뭐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그 컨트리적인 그래서 요새 로컬 푸드 매장이라고 하는 그 지역성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성 그럼 어디가 생각나죠? 마늘이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사과 요새 대구인데 요새 사과는 굉장히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러면 성주 그러면 참외가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 지역성에 있는 농산물의 브랜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이해하고 바로 이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웰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컬 푸드 이 지역에 나는 일본에서는 이걸 지산지소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먹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이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도시에서도 이제 그 각 구나 지자체가 이제 어떤 면에서 텃밭도 제공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번 어떤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그전보다 더 작게. 그래서 옛날에는 쌀 제가 직접 배달도 했었거든요. 옛날에 20kg, 10kg. 근데 요새는 1kg. 뭐 작곡 같은 건 600g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AI 파동이나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문지상에 났지만 살충제 파동을 겪으면서 안전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한 단계 한 단계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여성 소비자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또 지금 노령화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노령화 인구들은 뭐에 주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요새 많이 이제 동네 가다 보면 이 누룽지를 판매하는 데가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저희가 또 아는 지인이 누룽지를 생산한 그 약간 이제 이렇게 반찬 가게처럼 만들어서 저희도 거기서 이제 먹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숭늉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요새는 그 밥이나 이런 압력솥에 하니까 근데 이제 숭늉을 먹고 싶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잘 적절하게 맞춰서 그 가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가게에 있어서 고맙다 해가지고 많이 구매하시고 또 옆에 사람한테 또 이렇게 소개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과 나이 많은 분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웰빙이 진화해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에 부합한 농산물을 찾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현재는 질이고 앞으로는 이거를 먹었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요한 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트렌드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10가지를 제가 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제 요 내용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교육받는 사람은 다 받으니까 요 부분에서 내가 아까 좀 전에 제가 두 번째 강의했던 내 강점과 요 아이템이 부합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내가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내가 주체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한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경기가 장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불황은 아니지만 성장하지 않고 또 많은 전 세계적으로 적게 먹고 막 이런 어떤 웰빙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소량으로 먹고 식품의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생산한 농산물 좋아요가 아니라 소비자들은 어떤 농산물과 가공품을 원하고 있는지라는 걸 보면서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귀농 창업의 아이템을 아까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뭐가 필요하고 또 소비자는 어떤 거를 좋아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끝나면 이제 이것을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이 농산물이 어디서 많이 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두 번째에서는 제가 잘하고 있는 강점과 이게 얼마큼 부합한지 적합성이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게 얼마나 팔리지? 또 이게 기술적으로 쫓아갔을 때 더 잘할 수 있을까? 수익성은 장기적으로 좀 잘 높아질 수 있을까? 또 이거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이게 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도 성과가 날 수 있는가? 초기에는 아무래도 자금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것보다는 보편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적인 부분이나 타당성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품성과 시장성이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적합성 얘기했잖아요. 적합성은 현재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인허가가 나지 않은 가운데 제조 공장을 덜컹 쳐가지고 나중에 글로 상하수도가 안 오면 특히 농촌에서는 이 상하수도가 안 오면 그 제조 공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했다가 굉장히 곤란한 분을 겪는 분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이 어떤 상하수도적인 허가의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준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좋고 또 이거 자기의 강점하고 맞아도 시장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딱 몇 사람한테만 공급하겠다. 그렇게 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건가? 잠재적인 고객들을 확보하고 신규적인 어떤 창업이 가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내가 투자된 경영비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거를 위해서 뭐 농약대도 들어가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투입하고 나서도 수익성이 있는지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효율성과 또 적정유의 보장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어떤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아까 그런 신뢰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나. 그래서 성공 사례도 찾아야 되지만 이걸 하면서 실패했던 거, 또 어려웠던 거, 잘 안 됐던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면 무엇보다도 내가 이제 이런 것이 내가 아까 우리가 강점을 얘기할 때 몰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몰입하고 연관돼서 이런 부분들이 나하고 잘 적합한지를 먼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몰입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이러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또 많더라도 멘토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걸 경험하신 분,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하거나 힘들었던 분. 제가 이제 가공 컨설팅을 많이 해보면 어떤 부분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는 판매하려고 박스 사고 스티커 사고 그다음에 이걸 붙여서 판매했는데 한 2, 3년 뒤돌아 봤더니 한 2천만 원어치 박스하고 스티커가 쌓여 있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먼저 경험하고 또 판매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는 것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본인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좋은 사람과 잘 연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이거에 따른 어떤 사람도 만나고 자료도 수집하고 어떤 부분이 잘 되는지 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개인적인 주관을 좀 배제하고 객관성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에서 자기가 준비해다. 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야 되느냐? 머리에 있는 것들을 암묵적 생각을 형식지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걸 가지고 내 자신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이게 정말 그런 타당성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분석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목이나 농산물 가공품이 경쟁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B2B 아니면 거래처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뭐 이런 쪽에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B2C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새는 이제 창고라든지 저장하는 이런 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거든요. 그리고 허가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해서 이제 햇삽이나 이런 기준들이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